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방역에서 환자 중심으로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방역에서 지금은 환자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는 닥터 유의 제안입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을 하면은요, 어느 나라에서도 조금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하고의 차이가 있지만은 초기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지난 2월, 3월에 했었습니다. 이때는요, 거의 사망률이,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하죠. 4 내지 5%에 육박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은 한 5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이렇게 초기에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의료 대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가지 이유죠. 방역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가 봉쇄, 두 번째가 확진자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 위생.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이 방역은요, 개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어떻게든지 막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봉쇄는 이제 많이 겪어보셨죠. 국경 봉쇄, 아니면 지역 봉쇄, 아니면은 이동 또는 여행 금지, 또는 제한, 집합 금지, 시설이라든지 업장의 폐쇄, 그리고 재택근무 또는 자가격리 권장, 이런 것들이 이제 봉쇄가 됩니다. 확진자 관리는요,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갖다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갖다가 추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확진자 관리가 되겠죠. 세 번째 개인위생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손 씻기, 두 번째가 마스크 착용, 세 번째가 거리 두기. 이게 이제 개인위생이 됩니다. 의료 대처라는 것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중환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기를 갖다가 건다든지, 이런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미한 환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요.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증상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의료 대처가 되겠죠. 지금까지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정말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딱 10개국입니다. 전 세계에 딱 10개국인데요. 그게 전부 다 이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소국입니다. 섬나라 소국이거든요. 10개국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팔라우라든지 키리바시라든지 아니면은 통가라든지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정말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초기부터 국경을 갖다가 아예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10개국 빼놓고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 그 섬나라 옆에 뉴질랜드라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뉴질랜드가 이 방역을 아주 잘해서 거의 이제 청정 국가라고 이제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베트남 등등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 또는 인도에 비해서 방역을 잘 성공한 나라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죠. 그게 이제 여지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래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의 상황을 보려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 몇 명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100만 명 당입니다. 100만 명 당, 100만 명당 몇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총 누적 확진자 또는 누적 사망자 이렇게 봤죠.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명이나 발생하냐. 우리가 이제 일일 보호라 그러죠. 어저께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누적이 아니고 일일을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확진자가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네, 앞으로도 이것은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계인 100만 명당 약 30명에서 35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뭐 한 100만 명당 뭐 5명, 한 2명, 일본도 한 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3월 초, 그리고 뭐 8월 20 며칠 요 정도에는 좀 늘은 적이 있었고요. 일본도 중간중간에 늘은 적이 있지만은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죠. 이 자료는요, Our World in Data라는 이 전체 세계적인 자료를 모은 데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재분석을 한 겁니다. 일일 또 사망자를 볼까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100만 명당 한 0.7명 정도 사망을 하죠. 한때는요, 100만 명당 1명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치명률을 보면은요,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요 수준 때는 한 4, 5%에 달했었고요. 지금은 2%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를 봐도요, 굉장히 낮죠. 세계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도 적죠. 100만 명당요. 자,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은 조금 감이 덜 오시죠.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몇 개 국가 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사망자 수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아니고요. 9월 전체의 통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는 Our World in Data에서 추출을 해서 제가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검사를 얼마나 했냐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사 수는 1000명당 몇 명을 했나 이렇게 통계를 하거든요. 국제 간 비교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 1000명당 6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일본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3명밖에 1000명당 3명밖에 검사를 안 했고요. 중국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네,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웨덴이라는 유럽의 이제 북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9월 한 달간 1000명당 30명 내지 60명을 검사를 했죠. 그리고 미국은요, 그보다 더 많이 검사를 합니다. 60명에서 90명, 한 달간 60명에서 9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9월 한 달간 75명이 확진이 됐고요. 일본이 더 많습니다. 120명.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그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당 0.4명밖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웨덴은요, 100만 명당 884명이고요. 미국은요, 엄청나죠? 3,60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00만 명당 약 1000명 정도가 되고요. 사망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 내내 100만 명당 1.7명, 일본이 조금 더 많죠. 2.3명.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세요.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0.01명이죠. 100만 명당. 네, 거의 사망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이 5.4명, 그리고 미국이 69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1명 정도 됩니다. 사망률은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2%, 일본도 2%, 중국이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적는데 의료 대처를 조금 아직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사망률이 높습니다. 3%. 스웨덴이 1%에 불과합니다. 네, 아마 거의 최고로 낮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2%, 세계가 전체적으로 2%입니다. 이 사망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65세 고령자거든요. 네. 일본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망률은 같죠. 네. 중국은 11%고 우리나라가 14%니까 비슷합니다. 네. 스웨덴이 또 일본만큼이나 높습니다. 20%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망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고령자의 비율이 15%.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9%입니다. 네, 고령자가 우리나라보다는 적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 보셨다시피 한국의 확진자 수, 그리고 한국의 사망자 수, 사망률 모두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는요, 코로나19보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더 큰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코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과장된 위험성에 의한 코로나 공포. 두 번째는 확진자 전원을 강제 격리한다는 것. 세 번째가 확진자 낙인. 네 번째가 사회적 단절과 삶의 억압입니다. 과장된 위험성에 의한 코로나 공포. 네, 굉장히 과장됐죠. 이렇게들 많이들 인식을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거의 다 중환자가 되거나 죽는다. 그리고 후유증도 거의 대부분이 큰 후유증으로 남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거의 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만의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 정도만이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자가 되죠. 후유증이라는 거 하는 것도요, 후유증이 아닙니다. 네, 스트레스 반응이죠.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하도 크다 보니까요,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그건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확진자 전원을 강제 격리를 하는데요. 지난 9월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8,500명이 확진자가 돼서 강제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환자이거나 사망자는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300명이 불필요하게 강제 격리를 당했다는 거죠. 또 이 강제 격리 기간도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깁니다. 3주 또는 4주, 또 어떤 사람은 2개월 그렇습니다. 그게 병이 심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 PCR 검사로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계속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은 PCR 검사는 위양성이 있습니다. 위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만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양성이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격리 기간만 길어진 거죠. 이렇게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겪었는데요. 겪어본 분들은 물론 이제 그 시간을 좋게 보낸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떻겠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사람 한 번 못 보고 대화도 없이 그냥 혼자서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격리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없는 병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없는 병도 생기는 거죠. 세 번째가 또 다른 공포인데요, 확진자 낙인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확진자 낙인의 아주 최고가 뭐냐면은 슈퍼 전파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슈퍼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옮긴다. 이거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이런 낙인을 갖다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친다. 내가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보다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더 문제다. 이게 이제 낙인이고요. 세 번째는요, 또 어떻게 이제 낙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공포스럽죠. 이걸 이제 확진자 낙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사회적 단절과 삶의 억압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첫째, 코로나 블루라는 게 생깁니다. 우울해지죠. 두 번째,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레드라는 게 생깁니다. 레드는 뭐냐면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스럽고요. 이게 점점 이 수준이 더 커져가죠. 세 번째는요,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삶의 억압, 사회적 단절, 그리고 이제 이 힘들어진 경제 상황 때문에요, 자살률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지난 2019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20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하죠.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통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결혼율, 출산율이 10%나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삶이 억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성공적이었던 방역에서 이제 환자 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때가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방역 중심 전략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초기에는요, 바이러스를 봉쇄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청정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죠? 네, 봉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정 지역이요?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어떤 나라도 아까 제가 한때 뉴질랜드가 불가능을 청정 지역을 선포했다가 다시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떤 전략이냐면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때까지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겠다 이런 전략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백신에 대한 예측이요, 네, 과연 이게 언제 나올 것인가, 빨라도 내년 여름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런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백신이 그렇게 효과적이어서 방역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봉쇄 완화를 갖다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봉쇄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은 경제가 악화되고요, 국민의 삶이 억압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불필요한 방역에 국가 비용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한 명의 생명도 경시할 수 없다. 닥터 유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네, 한 명의 생명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구하는 방법, 네, 그것이 꼭 지금 하는 방법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환자 중심 전략의 근거라고 하는데요. 세 나라를 다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국, 스웨덴, 중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2%, 스웨덴은 1%, 중국은 사망률이 3%입니다. 65세 이상이요.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이 스웨덴이 가장 높죠. 한국하고 중국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걸 볼까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봉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 활동에 대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표시하죠. 네, 우리나라는 25%가 봉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요, 우리나라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더 적습니다. 8%밖에 안 됩니다. 참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걸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될지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퍼뜨린 사람은 중국인데, 중국은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죠? 지난 중국도 우리 추석이 중국도 못지않게 연휴였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연휴를 즐기고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보도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차이점은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률이 90%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낮은 스웨덴은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 63% 되고요. 정말 뭔가를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 마스크 착용 90%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것을 전국민 마스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국민 백신 효과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요, 마스크의 원래 효과는 안 옮기기 효과입니다. 내가 걸렸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나가지 않겠죠. 네, 안 옮기 효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문제는 안 걸리기에서 안 걸리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적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적은 양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바이러스의 부하라고 합니다.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할 수 없이 다 걸리는 거고요. 크게 걸리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은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증상 경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면역은 거의 다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백신보다도 더 좋은 백신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무엇을 거둘 수 있냐면요.
방탄 면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면은 집단 면역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방탄 면역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면역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을 하여금 취약한 고령자를 갖다 둘러싸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방탄 면역이라고 합니다. 네, 면역자로 하여금 취약한 사람을 둘러싸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방탄 면역입니다.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정부에서 2번에 걸쳐서 코로나19 그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일부 이제 샘플을, 전 국민 샘플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뭐 항체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면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면역을 갖다가 단지 가장 그 생성률이 적은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면역력을 갖다가 측정을 했거든요. 그게 중화 항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면역력은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가장 큰 거는 T셀의 면역력이고요. 두 번째가 또 B셀의 면역력이고요. B셀이 이제 여러 가지 항체를 생성해내는데, 지난번에 검사했던 중화 항체는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는 걸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조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 중심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그것을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당연히 환자, 그리고 이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은 개인 책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에 따라서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네,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중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또는 중등도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강제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 또는 65세 미만이면은 동네 의원 또는 지역병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같이 거기 가면은 전부 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다 원격으로 보죠. 네, 똑같이 처음에는 원격으로 진료하는 그런 체계를 이제 갖춰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역시 위험성이 높은 요양병원, 시니어타운 등은 지금과 같이 중증 관리를 합니다. 네 번째, 기존에 불필요하게 사용됐던 방역 역량을요, 이 고령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외국 입국자는 외국의 상황을 봐서 현재는 그대로 가더라도요, 이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때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환자 고령자 중점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을 개인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법과 처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과 홍보로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닥터유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또 지속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닥터유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봉쇄를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건데요. 현재 봉쇄 강화의 기준은요, 네, 뭐 3자릿수, 뭐 2자릿수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명 미만 또는 50명, 지난번에는 50명 이하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봉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완화하느냐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기준을 보면은요, 100만 명당 8명 이상일 때 6주의 봉쇄입니다. 네, 이걸 참조한다면요, 이걸 한국인 인구로 따진다면 일일 확진자가 400명이 넘을 때거든요. 네, 일일 확진자 400명이 넘을 때는요,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서 3월 7일 사이 열흘 정도고요. 그리고 8월 27일 딱 하루, 이때만 4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럼 8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6주 봉쇄, 그러면 6주가 끝나는 10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봉쇄 완화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확진자가 늘겠죠. 그런데 이 정도 는다고 해도요,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네, 집중적으로 중환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 대처 역량에는 큰 부담이 없게 됩니다. 닥터유가 제안하는 환자 중심 전략은요,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방역 중심 전략의 출구 전략이면서 또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더 희생시키지 않고 위축된 경제와 억압된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